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제가 만들어 드리면서 증시파를 이끌고 있는 저는 강만우고요. 저는 이혜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터배터리 2023 행사에 어제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네, 제가 가서 직접 이제 찍고 밖에 지금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모양을 한번 담아봤는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주가들이 올라가는지 네. 제가 좀 알겠던데 어제 이제 돌아오려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주차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차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유 있는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네. 좀 의미 있는 하루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제 미국에서 좀 안도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Thank God it's Friday. TGIF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관우 앵커님의 넥타이에서 요즘 좀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약간 붉은 계열이시네요. 네, 오늘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관우의 증시팔, 오늘도 파이팅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화이팅! 네, 미국에서 이제 안도 랠리가 좀 나왔죠. 뭐 은행 위기가 크게 번지지 않을 거다. 11개 은행이 그 문제됐던 은행에다가 돈을 좀 넣어주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기대가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자, AI 대 인간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AI 대표인 챗 GPT 그리고 어제 또 인터배터리 행사까지 다녀오신 우리 인간 대표 강관우 앵커님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AI 대 인간, 오늘은 저희가 챗 GPT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은행 위기와 국제 유가에는 과연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을 얻었냐면요. 자, 챗 GPT는 결국에는 간접적인 상관관계, 직접적인 상관관계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오프닝을 할 때만 해도 이 크레딧 스위스의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은행 위기가 완전히 씻겼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만큼 이렇게 챗 GPT는 답변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초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 그리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업과 소비 가게에 돈이 돌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국제 유가가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불황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와 은행 위기는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자, 강관우 앵커님, 챗 GPT가 이번에도 역시 모범적인 답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네, 오늘은 좀 괜찮나요? 네, 오늘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아주 뭐 피가 철철 나게 해외에서도 빠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주가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에요. 미국이나 뭐 해외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이 빠졌었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주 휘청하는 그런 주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 간접적으로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보세요. 제일 왼쪽에 크레딧 스위스거든요. 스위스의 2대 은행입니다. 네. 그럼 뭐 최근에 얘기 나왔던 실리콘밸리 은행하고는 뭐 규모 면에서 아주 뭐 차이가 너무너무 심한 은행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양호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 정도로 그냥 선방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좀 장표를 보시면은 이게 제가 좀 리포트를 보고 신한투자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던데 네. 제가 좀 봤어요. 2008년하고 지금하고 어느 차이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2008년에는 위기의 원인이 전체적인 신용 그리고 건전성의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돈 잠깐 부족한 그런 이슈다 이런 거고 숫자를 밑에 2칸 정도를 보시면은 유동성 여건이라고 해서 2008년에는 아주 높았습니다. 86. 지금은 2003년 2bp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네요. 지금은 대단히 양호하다. 네. 그다음도 표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영어로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파이크가 일어났던 구간하고 보시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제가 빨간 표를 해놨습니다만은 네. 거의 뭐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되게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동성 여건은 현재는 양호하다. 그래서 어제 뭐 미국에서 그런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좀 기대를 걸게 해보는데 그다음 표를 좀 보시면 그런데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정유주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은행주가 떨어지는데 정유주가 왜 떨어질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국제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러나 그래서 제가 국제 수익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다음 표를 좀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번지 점프하는 빨간 선으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쭉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뭐 거의 일주일 상간으로 저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브렌트유입니다. 브렌트유. 네.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에서 이거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든 것 같은데 그다음 이제 하나씩 좀 보시죠. 자세히. 2008년에는 그때 금융위기 한번 왔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투자자문사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금융위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상당히 좋은 기회였어요. 근데 브렌트유가 무려 68%나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코로나 왔을 때는 단기간에 70%나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불안하면은 이렇게 유가도 반응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근데 최근 2주 동안 우리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3월 달에 우리 2주 만에 14% 떨어졌습니다. 뭐 아직 떨어진 거는 이렇게 미미하잖아요. 단기간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위기 국면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위기 국면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은 그다음 사진이 주는 그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누가 있나? 이 국기를 시청자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 왼쪽 뒤에 있는 국기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인 것 같고 네. 이쪽이 이란 국기 같아요. 둘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둘이 다르잖아요. 종파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번 사이가 안 이렇게 좋죠. 사이가 안 좋죠. 평생에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중간에서 이제 중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좀 악수를 하고 있는데 예멘에서 뭐 내전 분쟁 이런 게 좀 조기종식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있고 화해 모드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들이 뭐 하는 나라입니까?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네. 원유가 많이 나오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압박을 받죠. 네. 압박을 받을 거고 아까 얘기한 은행주 관련돼서도 전체적으로 리스크는 있지만 이렇게 압박을 받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조금 있다고 보면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가가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은행 위기와 정유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도 있고 이렇게 간접적인 상관관계도 있다. 근데 은행주만 봤을 때는 은행주 국지적인 그런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지만 정유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볼 때는 은행주에 관련되는 조그만한 리스크 플러스 경기 침체 가능성 플러스 오일 관련돼 가지고 수급 관련되는 전망이 다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챗 GPT가 강관우 앵커님의 이 인사이트를 좀 겁을 냈는지 오늘은 꽤 모범적인 답안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의 한마디는 은행 위기와 그리고 유가 사이에는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강 앵커님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기름값 떨어진다고 웃을 일 아니네 이런 생각으로 좀 하겠습니다. 역시 또 기름값 떨어진다고 웃을 일만은 아니네라는 챗 GPT와는 상당히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I 대 인간, 은행 위기와 유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우리가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콕 집어서 알려드리는 EN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리포트로 나왔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기아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비교적 장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주가만큼은 선방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요. 어제도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했던 와중에도 물론 기아 조정은 나왔습니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기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제목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눈길을 끕니다. 피크 위에 더 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피크가 이미 왔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기아의 미국 성장세가 굉장히 큽니다. 1월과 2월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테슬라와 탑2를 겨루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그만큼 무서운 기아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는 그렇다면 안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국내 실적 또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지금 미국과 또 한국 내수 시장을 모두 잡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V9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EV6에 더해서 EV9까지 함께 출시가 되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실적도 동반이 되고 있고요. 성장세도 보여주고 있는 기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아의 현재 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리포트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피크아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피크아웃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 2월 CPI 살펴보면 신차 가격이 6.3%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오픈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자, 앞서 테슬라와 탑2를 겨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월과 2월 기아의 미국 판매 실적 누적 11만 3천여 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더불어서 국내 실적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타페, 스포티지 같은 주력 RV가 모두 판매 순위권을 석권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도 지금 1월에서 2월 12%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따라서 상반기 기업 실적 그리고 수출 성과를 최전방에서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EV 전기차 점유율 상승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EV 판매량 15만 8천여 대라고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 수요가 부족했다라기보다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급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공급이 못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생산량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이제야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서 대기 수요를 소화해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V9 말씀드렸는데 기아 모델 중에 최고가 판매 예정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무난하게 공급을 초과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기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매수 의견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10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리포트는 밝히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자동차 쪽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 기아 계속해서 피크 위에 더 있는 모습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인데요. 자, 넷마블 대표적인 게임주죠. 지금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판호 이슈, 그리고 이제 넷마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더불어서 락바텀, 이제는 주가가 바닥이지 않나, 바닥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 것이다라는 세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보통 게임 산업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규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양회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 다시금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과 위기감이 양회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판호 발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게임업계 전반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국내 상장 게임사 중에는 넷마블이 수익 창출력 1위라는 부분에도 집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넷마블이 중국에서도 그렇지만 상반기, 하반기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에는 넷마블 턴어라운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중국 게임 시장 재개방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중국 게임 시장 매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에는 게임 산업 육성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활발히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팽배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9월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인데 처음으로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판호 발급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한 몫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자체 개발 신규 게임 출시 예정인데 총 9개입니다. 지난해 판호를 이미 획득한 게임 4종,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서비스 예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이미 흥행이 검증이 됐거나 이미 충성도가 높은 웹툰, 인기 웹툰 IP를 보유한 게임이 또 신작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투자 의견 바입니다. 매수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놓고 볼 때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2023년 주총에서도 비용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실적 개선세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리포트에서 담겨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포트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기아와 넷마블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과연 어떤 헤드라인 누구와 함께 읽어보게 될지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또 금요일인데 네. 어떠신가요? 좀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목에도 이 빨간색이 또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게 될 헤드라인 과연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탄소 중립 패권 잡겠다. 유럽판 IRA 발표. 사실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16일로 미뤄지는 일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게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자, 이 뉴스 한번 요약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유럽판 IRA 한참 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전서부터 유럽에서 이런 미국의 IRA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각국 정부들이 이런 그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 그다음에 반도체 지원 법안 같이 미국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지난 밤이죠. 지난 밤에 발표된 유럽판 IRA에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 네. 원자재법, 그다음에 탄소 중립 산업 지원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국회에서 IRA 관련 한국판 IRA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해서 아마 그 이번 달 중에 국회를 통과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어저께 이제 발표된 이제 유럽의 이제 IRA법이라고 하게 되는 게 지금 화면에 크게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핵심 원자재법, CRMA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내의 핵심 원자재 위원회를 이제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을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최고 기구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역내 최소한 10% 이상의 핵심 원자재를 이제 채굴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필요한 전략 물자의 수요의 최소한 40% 이상을 역내에서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런 원자재를 유럽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공을 하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법 의 의존도를 여긴 70%로 이제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 어저께 나온 법안에는 65%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의무를 이제 향후에 2030년까지 15% 이상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탄소 중립 산업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녹색 산업 관련된 이제 투자가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유럽 내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신속하게 관련된 인허가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관련된 산업을 EU 내에 2030년도까지 관련된 비중을 40% 이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주요 이제 법안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에 초안이 공개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두 가지 CRMA와 그리고 탄소 중립 산업법까지 살펴봤는데 그 배경에 중국에 대한 견제의 어떤 의미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지금 최첨단 이런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광물 관련돼서는 중국이 상당 부분 이제 세계 점유율을 장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이다라고 이제 나눠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떤 이제 그 원자재 중국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 이제 80% 넘게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1.2로 나오고 네, 예, 그렇죠. 있군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코발트나 망간 같은 경우도 지금 80% 전후의 그런 이제 중국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발트 같은 경우도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90%, 우리나라도 90% 차지할 만큼 상당히 중국의 비중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국가에 대한 이제 이런 원자재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공급으로 인한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연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가 러시아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이런 높은 원자재 비중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상당한 타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국가에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집중화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는 그런 전략을 본격적으로 취하는 그런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네. 더불어 이제 핵심 원자재법
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이거와 관련된 게 미국의 이제 IRA 법안이고요. IRA 법안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이제 원자재 비중을 낮추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간에 아마 이런 원자재 수급과 관련된 그런 협의회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네, 예, 그렇죠.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라는 포석은 저희가 네, 예, 그렇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만 안 할 거죠. 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CRMA 그리고 탄소중립산업법, 유럽판 IRA라고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투자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탄소 중립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에너지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 내에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 수요가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북해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이나 그다음에 덴마크나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들의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남부 지역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인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햇살이 좋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발전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이제 수요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외에 지금 수소와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소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한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또 활용하는 분야에 유럽 내에서 여러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선 가장 관심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 2차 전지 재활용 분야 아닌가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유럽에 지금 많이 진출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2차 전지 내에서 2차 전지 원재료의 그 재활용 비율을 이제 향후에 15%까지 법적으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이런 2차 전지의 재활용 업체도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뒤쪽 화면 보시면요.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법안에도 초안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계속해서 탄소 배출 총량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말씀해 주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소 부분도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사실 폐배터리 그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기를 쓰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관련된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 생산할 때도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과연 이게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이제 운행되거나 그럴 때는 관련된 탄소가 많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 2050년까지 이제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포부를 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탄소 배출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29년까지 나왔는데 2030년 이후서부터 탄소 배출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도 이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탄소 산업 중립 관련된 법안도 나온 내용을 보면 8개 분야에 대한 이제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채집하고 이제 저장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산업 분야에는 다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CRMA 초안인 건데 지금 또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배터리 주요 소재 공급 국가 비중을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정말 빨간색이 중국이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모두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온 유럽판 IRA 법안이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를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일단 아마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원체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급격히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산업군이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용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범위를 65%까지 줄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2030년도까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내에서 여러 이제 이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이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흥국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천연자원 관련된 원자재가 매장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분야의 채굴 산업을 이제 확장시킨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조금 더 먼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유럽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확실히 포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 자, 지금 뭐 사실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폴란드, 헝가리 현지의 공장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영향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국내 뭐 2차 전지 업체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CATL이 지금 뭐 유럽 내에 공장을 지금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국내 3사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이미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이제 핵심 원자재법 관련돼서도 뭐 유럽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가 섞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도 원자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원자재 수급에 대한 그런 관련된 비용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재활용 관련된 분야는 뭐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유럽 내에 공장을 뭐 그러니까 현재는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네. 관련된 이제 이렇게 이제 법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 공장 신설이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관련된 생산 시설의 증설보다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내에 관련 생산 시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법안들을 내놓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돈 나갈 일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다만 소재 쪽은 조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핵심 원자재법을 살펴볼 때 그리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살펴볼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뭐 신재생 관련된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풍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EU 내에 특히 이제 북유럽, 그러니까 중부 유럽 이상의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좋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상당 부분 이제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지금 풍력 발전을 확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중에서 이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 내에 이런 풍력 관련된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한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태양광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좀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돼서 이제 종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대표적으로 CS 윈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저희 싶습니다. 마침 어제 방송에서 네. 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풍력 발전하면 뭐 대표적인 뭐 대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최대의 풍력 타워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내에 3개 공장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일단 풍력 발전이 타워를 많이 건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수십 톤에서 그다음에 수백 톤 규모로 되게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동하기에는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지역 내에서 이런 수송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공장이 있는 공장이 있는 CS 윈드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태양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된 공장은 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유럽 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뭐 대표적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작년도에 프랑스의 프랑스의 법안이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아, 네. RES 프랑스라는 회사를 재작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한 네네. 1조 정도의 이제 규모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를 이제 그러니까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프랑스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3월달 동안에는 이제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에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풍력 쪽에서 CS 윈드, 태양광 쪽에서는 한화솔루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폐배터리 쪽은 어떤가요? 그 폐배터리도 최근에 조금 CRMA의 수혜를 받아서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아마 오늘 그러니까 법안이 나와 초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글로벌 이제 폐배터리 시장의 이제 전망치입니다. 뭐 SNE 리서치가 2021년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2023년도 보면 7천억 정도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2040년도에는 87조, 그다음에 2050년도에는 600조가 넘어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는 보통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뭐 많이 굴러다닐수록 전기차의 배터리도 뭐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폐배터리가 그만큼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산업은 지금보다도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성일 하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주 구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가 8%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SK온과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재활용을 위한 MOU도 체결을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완성 배터리 업체와의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폐배터리가 재활용이 되면 이 원자재를 다시 배터리 업체가 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급처와 수급처를 뭐 폐배터리 업체를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를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원자재 수급처와 공급처를 같이 갖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같이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풍력에서 CS 윈드, 태양광 쪽에서 한화솔루션,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 하이텍,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종목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시간 16일 초안이 공개된 CRMA 임순재 대표님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장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8시 반이면 저희가 지금사 코너를 하는데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무슨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첫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네네, 가온칩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네. 가온칩스는 그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웨이퍼 형태의 반도체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팹리스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응용 분야 용도에 따라 크게 이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와 또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에서도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산업적인 특징을 보자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네. 사업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매우 높고 기술력이 굉장히 크게 갖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대만의 TSMC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여기하고 손을 잡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상 이 TSMC에 관련된 부분들 해서 그 디자인 솔루션에 관련된 전 세계 해외 시장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크고 성장성이 좋거든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좀 약간 이 부분에서 가치를 많이 못 쳐주는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 해외 시장을 확대로서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징을 보자 한다면 전일 13% 이상 급등을. 그러게 엄청 많이 샀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샀어요? 사실상 이게 뭐 누가 많이 샀냐 이게 참 예. 중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예. 그 부분들보다는 뭐 재료가 있었겠죠. 네, 재료가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재료는 그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된 재료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먼저 이제 이슈가 터졌던 것은 삼성전자 경기도 용인시에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1월부터 나왔던 기대감인데 최근에 그게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 전일부터 여야 합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세액 공제와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이슈가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만약에 이번 달 말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러한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는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한다는 얘기고 지금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삼성전자 이슈가 있는데 좀 풀어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온칩스가 그 삼성 아까 말씀드린 듯이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업체이긴 한데 네네. 이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크게 눈독을 들이는 거는 M&A 관련된 시장을 좀 눈여겨보고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 삼성전자가 그 업계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M&A 후보로 점치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가옴치스가 사실상 삼성으로부터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12개사 중에 비즈니스 성과 기술력에서 1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과 관련된 연계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아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에 뭐 비중을 좀 확대를 하면서 M&A냐 아니냐 이렇게 네네네.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금력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긴다 한다면은 삼성과 관련된 업체들 그 업체들은 M&A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옴칩스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온칩스. 네네. 목표가는 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사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상장했던 종목들은 공모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 공모가는 사실상 그때 당시 때 14,000원 부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작년이죠. 지난달에 그 14,000원 이하대로 공모가 하회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 매물대에서 24,700원에서 26,700원
구간에 이제 지금 저항 구간을 돌파 후 지지 구간으로 좀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 수급이 붙는다 한다면은 굉장히 상승 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3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500원이십니다. 네, 목표가 31,500원 가오칩스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핫한 섹터인데 로봇 네.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네. 그 종목명은 로보스타고요. 이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제조용 로봇, 그 자동화 장비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로봇과 관련된 산업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그 수평 다관절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관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 좀 더 특이점을 찾아본다면은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네. 최근에 그 LG전자가 그 튀김 로봇 등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LG전자와 연관점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밌는 게 삼성하고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로봇스는 한 3,3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전 이런 건 또 LG그룹이 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총이 어떻게 보세요? 시총을 앞으로? 시총 사실 이게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은 그 전 세계 해외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시총 그 시가총액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해외 그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십조 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소 좀 늦은 감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시가총액이 앞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전망 산업으로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텐데 대기업들이 로봇 투자 확대하는 거 여기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충분히 저는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네네. 되고요. 이 기업의 좀 그 재무적으로 특징상을 봤을 때 2022년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0%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매출 및 당기순이익도 증가를 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든 세계적으로 좀 그 국내 기업이 많이 밀어준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재무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로봇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말까지 그 4월 초까지도 계속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4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로봇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금 금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로보스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 방식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시초가 스타트했을 때 34,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하고 만약에 금일 시초가가 크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일단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네. 접근하지 마시고 31,000원 아래때까지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31,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상 말씀드리는 거고 34,000원 이하의 시초가 가격일 경우에는 초반에 출발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상단 37,000원까지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시초가인데 34,000원 아래대에 대한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입니다. 자, 오늘 가온칩스 로보스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강관우의 증시 9에서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